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 오늘은 그야말로 깔짝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재밌다 이런 장이 안 옵니다. 그래도 견디고 경주마 보시면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주마 함께 달려줄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최근 이분을 빙자해서 투자 자문해 주겠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그거 아닙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죠? 절대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아무래도 임백천 씨를 좀 닮다 보니까 유사품이라는 어떤 좀 얘기에 있어서 저를 사칭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신뢰감 있는 한국경제TV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유료 리딩도 안 하고요. 어떠한 개인 상담도 안 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온다면 답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보지 않겠지만 사기치지 마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마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경주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비타민 같은 남자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만큼 팬이 많다는 반증이시겠죠. 우리 문세윤 소장님. 네. 문세윤이 닮아가나요 요즘?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요즘 보면은 반등은 하되 오히려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더 빠르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더 잘 캐치하는 게 하나의 시장을 또 이기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팬층도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두터워지고 있어요. 볼펜만 있습니다. 네. 모나미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해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경주마를 찾아준 손님 소개해드리죠.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님인데요. 최근에 잠 못 이룬 서학개미들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분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래훈 부장입니다. 저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증권사 입사하고선 이제 해외 주식 위주로만 업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아마 궁금한 점이 많은 서학개미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좀 긁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출연하게 됐고요. 좋은 내용으로 오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 기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 오늘 이슈가 뭐가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 주제 얘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대산업개발 얘기입니다. 작년 6월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에 5% 넘게 빠졌던 주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보십니까?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면 사건 개요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는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하나는 아파트를 다 지은 아파트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있었던 철거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철거 과정에 있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8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죠. 그러니까 신규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짓고 있는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지금 아파트 서울 지역에 다양한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입찰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찰이 못 들어가는 거죠. 영업이 정지되고 하니까.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원래 처음에 8개월 영업 정지가 나왔을 때 많은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 행정소송을 걸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현대산업개발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보여지면 이것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법을 이용해서 영업 정지를 일단 풀어놓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 선고가 나면 다시 영업이 8개월 동안 정지가 됩니다. 이제 현대산업개발 제가 법대로 하자는 얘기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다 짓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인명사고가 있었죠. 이것을 현재 지금 국토개발부에서는 이 허가권가를 갖고 있는 서울시에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죠.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사고를 서울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는 거죠. 과거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났을 때 한 차례 영업 허가 취소가 있었고 그 뒤에는 산풍이라든지 우리가 거론하기조차 굉장히 참혹한 이런 사태가 났을 때도 여러 기업들이 영업 정지만은 안 당했습니다. 저는 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법조계에서 나오신 분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쪽을 봤을 때 도덕적인 게 있을 거고, 네. 그래도 회사가 반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 즉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좀 더 타이트하게 안전관리부터 다 잘 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나왔을 때를 이제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일련의 사태들로 봤었을 때 신뢰도가 타격받은 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이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게 클린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은 투자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많은 건설사 있는데 굳이 HD 현대산업개발 아하. 이런 쪽도 굳이 생각할 여기냐? 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트레이딩의 기회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주가만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6,500원이 저항입니다. 네. 갑자기 주가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근데 이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 앞으로 또 거쳐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과 또 이제 안전을 생각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비용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반등 시에 정리를 해서 네. 차라리 좀 더 어차피 이게 현대산업개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건설사의 문제가 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될 가능성과 또 개연성이 높은 쪽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건설주가 조금 괜찮을 만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악재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일단은 지금 뭐 관련 장관께서 이제 결정이 됐죠. 물론 이제 그분이 취임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을 확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데 건설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윤석열 그 당선인 쪽에서 계속 좀 밀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250만 호 건설 공약을 내세웠고 이제 과거 얘기는 이제 버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250만 호 건설 공약을 내세웠고 그 중에서 200만 호를 이제 민간이 하고 50만 호를 공공을 하겠다라고 현재 이제 구도는 밝히신 상황이죠. 이게 과연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이제 지켜봐야 되고 현재 지금 뭐 이번에 6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그 여론조사에서는 좀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정부 여당과 서울시의 어떤 뭐 같은 당 출신이 된다라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몇 가지 지금 이제 풀어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음마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강북에 있어서 차량 기지 거기 굉장히 4호선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100층 넘는 건물을 짓겠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 건설주들이 수혜를 볼 텐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언급을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뭐 원자재가격 급등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고요. 이게 만약에 그 계획이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인허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착공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야 허가 내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공사해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건설주들이 조금은 생각보다 움직일 수 있는 텀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은 지금 들어갈 만한 가격입니까? 더 국내 중요한 건설주? 게요. 네. 소장님 건설주 파셨습니까? 아니 갖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아니, 하고 계시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요. 아, 예. 저는 단기적으로 간다 저는 항상 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아파트로 좀 갈 겁니다. 예.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 드리고 싶다가 네. 예. 일단 건설주의 투자 전략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무럭무럭 클 때는 주가가 강합니다. 그러다가 얘기만 딱 단절된다. 그리고 또 이슈가 없다. 그러면 또 흔들리는 이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매매하기가 참 힘드신 구조 같은데 근데 지금 또 보게 되면 주가는 안 가지만 어느 정도 뭐 기술적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단기 지지권력에는 또 들어와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건설사를 볼 때 가장 큰 핵심이 그거겠죠. 뭐 한때 조선사에서도 나왔던 이 원가 관리 문제. 즉 원자재부터 모든 원자재들이 다 올랐고 시멘트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인건비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다 커버를 하고 분양가를 맞춰서 그만큼 책정했을 때 과연 지금같이
수도권 외에서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적절하게 수요자들한테 먹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보면 큐의 확대, 그러니까 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규 공급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건설사 입장 쪽으로는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과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바람들이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과정은 좀 길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책도 큰 영향을 역시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 잠깐 갔다 올게요. 미국에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주 큰 소송을 당할 거고요. 네. 정말 그 미국에서 한번 그 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되는 순간부터 네. 그 소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제 권고가 나와서 얼마까지 배상을 해라라는 게 나왔을 때 그 기업이 거의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배상 수준까지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간 김에 다음 이슈 미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왔어요. 전 부장님께 강남 파이낸스 그죠? 여기 네. 이제 부자 고객들이 많으실 텐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부자 고객들 많이 있습니까? 네, 뭐 요새는 사실 자산가 분들은 거의 요새는 미국 주식 위주로 하시고 계시는 게 맞으신 것 같고요. 네. 안 하시는 분 찾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역시나 예상하시는 대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네. 예, 뭐 빅테크라고 소위 말하는 그 기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네. 제가 알기로도 뭐 QQQ라든지 뭐 테슬라 들어갈 거고 네. 애플 네. 뭐 이런 종목들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 부류 정도로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QQQ라든가 네. 또는 뭐 SPY,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를 추정한 인덱스 ETF 또는 최근에 또 많이들 사시기 시작한 게 버크셔 소웨이 같은 네. 또 가치주를 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대다수 많이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빅테크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투자하시고 세 번째 특징은 달러 자산을 투자를 당연히 베이스로 하면서 미국 주식까지 투자를 하시는데 네. 예전 같으면 지금처럼 1,200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고점 매도해서 원화로 바꿔야지 네. 환차익을 내가 딱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바꾸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왜냐면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환율이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달러 강세 구간이 네.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긴축으로 인해서 좀 더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또 우리나라 또 상황도 지금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네. 안전자산인 달러는 내가 환이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니즈가 강하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소위 환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 네. 요새는 안 하시는 수요가 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주식은 투자를 하시지만 예전만큼 중국 주식, 홍콩 주식을 투자하시는 건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빅테크 규제가 워낙 중국 빅테크 규제가 예. 심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잠깐 들어봤더니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제가 그들과 다른 점이군요. 중국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해외 주식 순 매수 상위 10개 종목인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QQQ는 알겠는데 1위가 TQQQ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 인덱스의 3배 레버리지 ETF. 3배. 예, 3배입니다. 그러면 내려가면은 3분의 1. 그렇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국내 신용 쓴 거랑 똑같네요. 세 배. 예. 그렇죠, 일종 맞습니다. 이상이죠. 예. 트리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기 보이는 세 번째 SOXL 같은 경우도 SOXX라고 하는 한 배짜리 반도체 ETF를 3배로 설계한 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BULZ 같은 경우도 예. 이제 팽, 흔히 말하는 빅테크 3배 ETN 예.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야. 좀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예.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야수의 심장 얘기를 했어요. 차 소장님.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야수의 심장이실까요? 네. 불나방이실까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저는 이제 국내 주식만 해왔고 네. 국내 주식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신용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국내 신용을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 미국의 위대한 투자자가 한 얘기가 신용 매매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때 칼을 놓고 운전하는 거 똑같다 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같은 비포장 도로에서 뭔가 돌뿌리 하나 탁 걸리는 순간 이 칼이 나를 찌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신용의 무서움입니다. 신용은 잘 나갈 때는
때는 아무런 문제를 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뭐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신용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신용 세배의 레버리지라고 본다라면 이건 정말 뭐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 뇌피셜로 보면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수익을 좀 내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들어간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강사님,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잃은 것을 한 방에 찾겠다.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님?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네. 한 좀 시간은 됐는데 한때 좀 젊은 친구들이 해외 주식 많이 한다면서 모여든 방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목 얘기하는데 뭔 종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뭐 1점 몇 달러. 동전주 소위. 그 저희 식으로 보면 그런 거죠. 네. 그게 확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건가요? 그런 거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보고 네. 그날 나왔습니다. 저랑 제가 더 드릴 얘기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왔는데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주식도 그렇게 약간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생각보다 욕심을 더 많이 갖고 접근하게 되면 어떤 더해야 하는 방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그쪽에서도 일가견이 있으신 건 아니실 네, 걸로 저는 알고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저렇게 3배 이런 거는 뭐. 이런 쪽은 아마 솔직히 내가 대응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밤잠 안 자고 그거 보면서 따라서 트레이딩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지난번에 김 대표님 얘기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청소년들이 보니까 애플폰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애플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본다. 네. 이거잖아요. 네. 네. 지금도 애플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저도. 예. 떨어질 때마다. 네. 지금은 못 사고요. 다시 네.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 전부터는 조금씩 샀었는데 근데 네. 애플이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계를 바꾸는 과정 쪽에서 또 하나 변신을 하는 첫 번째는 애플은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반도체 팹리스, 즉 설계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A15이라든가 M1 이런 바이오 칩을 아까 이제 칩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을 통해서 앞으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SE3라고 하는 가성비 폰으로까지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영역을 충분히 매력을 발산해서 우리 영역을 계속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이폰과 그리고 또 맥북과 연계들 또 다 같이 이어나가게 됐을 때 앞으로 더 나가서 혹시 아이카까지 나와서 애플의 생태계를 또 iOS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네, 여전히 확장의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은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장님, 미국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담고 있는 대장주들 있잖아요. 네. 그게 얼마 전에 푹 꺼졌다가 다시 오르고 네. 지금 뭐 조금씩 뭐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 떨어질 때마다 지금 담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맞는 기간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분할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지탱하는 거는 이익이잖아요. 기업의 이익.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실제 어닝 가이던스라든가 아직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측으로는 현재까지는 유지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며칠 전에 4월 8일 날 그 팩셋에서 어닝스 리포트가 또 업데이트가 돼서 나왔는데 S&P 500 기업들 전체적인 이익률이 예전보다는 줄지만 4에서 5%대의 마진율은 나온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금리는 외부 변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이익이 변함이 없다면 빠질 때마다 바이 더 딥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 근거로는 이 빅테크들은 항상 자사주 매입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애플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작년에 100조 원의 돈을 투자를 했었고 지난 10년 동안 애플이 자사주 매입한 자금이 520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좀 예전 시총의 삼성전자를 2개 사서 소각시켰을 정도의 규모를 한 거니까요.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이러면서 미국 주식이 조금 반응을 해서 올라간 상태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주가 오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40%가 감소했고 주가도 2% 이상 밀렸어요. 근데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좋다. 근데 그 공식이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는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 네.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 리테일 대출이라든가 예금을 많이 하고 있는 리테일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들에게는 그게 적용되는 공식인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은행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어떻게 보면 증권업과 은행을 같이 합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손실이 40% 감소가 있었던 걸 제가 바빠서 어떤 내역 때문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IR 자료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예상하는 중에 하나의 큰 틀은 일단 기본적으로 JP모건 같은 글로벌 IB들은 상업은행의 예대 마진 매출도 있고요. 또는 IB 쪽의 매출도 있고요. 또는 트레이딩 쪽의 매출도 있고요. 또는 WM 사업의 매출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트레이딩 쪽에서 채권 트레이딩 쪽 같은 부분에서 손실이 좀 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이 빠지거든요. 올라오고 죽죠.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들고만 있어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을 거라서 그런 쪽에서도 물론 이제 러시아 사태 관련 때문에 손실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융은 우리 은행 보듯이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은행과 증권회사를 합쳐놓은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대 그러니까 그 이자 수입이 한 5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투자은행이죠. KB증권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이런 수익원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전례 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미국의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증권회사들도 그렇죠. 작년 연말까지 최고의 이익을 구사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보너스 받으셨나요? 저는 농담이고요. 개인적으로 외같이 말해서 이제 뭐 그럴 정도. 근데 이제 네. 1분기 증권사 실적들 네. 가이던스를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런 거 걸고 보면 투자은행 부분에서 빠졌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죠.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진행을 하면 보험사들 같은 경우 우리가 금리 인상이 수혜주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험사들 보면 차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금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25bp 올렸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왜 얘네들이 차입을 일으키지? 중요한 게 아까 전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이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죠. 네. 금리를 인상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 요금을 예금에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급준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보험회사도 이제 급작스러운 대형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갭이 발생하죠. 네.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차익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도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처럼 금리 인상하면 보험주 수혜, 증권주 수혜, 은행주 수혜 이런 공식은 조금 우리가 이제는 그 금융기관들이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켰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델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금융주 얘기했으니까 델타가 1분기 손실이었는데 주가는 3% 이상 상승했어요. 아니 실적하고 주가는 비례 관계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요, 제가 항상 고객분들이나 뭐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실적에 대한 예상 가이던스나 지금처럼 실적이 손실인데 왜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손실일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반영으로 그러니까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델타가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 분기 가이던스 때 얘기했던 걸 이변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손실보다는 약간 위네요. 네. 이러면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현재 최근의 분위기는 리오프닝이 또 간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데 그 숫자가 나와서 마침 맞아 떨어져서 나는 상승과 같은 좀 말이 좀 표현을 제가 잘 하진 못했는데 리오프닝 기대감.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상한 손실보다는 약간 낮섰다는 게 네. 이제는 나아지는 건가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이제 실적과 주가 같이 간다라는 건데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주가와 그 가치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1분기에 항공사들이 대규모
그 원가 부담을 나타낼 거라고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원가 부담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죠. 따라서 전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웬만큼 좀 살아남아라라는 개념이었죠. 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은 백미러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지나간 실적이죠. 더 이상 이거에 우리가 이건 알고 있었어. 그러면 부장님 말씀하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그래, 우리가 1분기 때는 살아남았고 앞으로 2분기 때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국내선 같은 경우 항공권을 구하기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라이트가 밝아지는 순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미국 항공주는 지금 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국내 항공은 회복이 됐죠. 네, 실적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다시 좀 보강을 해서 말씀드리게 예. 되면 델타 항공의 이번에 실적 나왔을 때 딱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도메스틱 라인. 그러니까 즉 국내선에 대한 호황이 일단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높였다라는 네, 그렇죠.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군산 꽉 찼다고. 예? 예. 그게 그 얘기가 아닌데요. 아, 그래서 예.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는 미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리오프닝입니다. 그냥 맞아요.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안 쓰면서 다니다 예, 보니까 예, 예. 안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동들이 높아가기 시작하는 시점 쪽에서 하나 또 얘기 나왔던 게 유가죠. 예.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게 못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비용 부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것만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분위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1분기 발표, 그러니까 거의 1분기가 지나면서 나왔던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네, 살살 들리다 네. 보니까 그와 연장돼서 나오는 이제 항공주에 대한 입장들도 유가에 대한 부담들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게 됐을 때 네. 그에 따른 변화를 또 약간 앞서가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델타가 미국에는 리오프닝주가 움직일 때 항상 항공사의 움직임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네. 큽니다. 그래서 보통 어제도 뭐 카니발이나 크루즈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던 경향들이 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 시장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주를 기점으로 같이 확대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밤에도 볼 게 있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적 뭐가 있습니까? 실적주들? 오늘 이제 뭐 금융주들 위주로 발표가 되고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항상 어닝 시즌 둘째 주에는 금융주들이 주로 다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왼쪽 보시면 어제는 실적 발표들이 다 나왔고 네. 오른쪽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다 대다수가 금융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실적들 내에서도 아마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상업은행 비중이 높은 아이비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거고 화면에서 나오지만 보통 항상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금융주가 나오고 ASML이라든가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25일 날 테슬라 있고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째 주 정도쯤에 빅테크들이 주로 몰려 있는 네. 그런 어닝 시즌이 또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 네. 인플레, 뭐 노동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고객들에게 정가를 시키고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였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일단 빅테크 중에서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쪽 매출 비중이 좀 적은 기업들, 네. 예를 들면 알파벳, 구글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실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 정도는 제조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을지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뭐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여행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쪽들 네. 특히 뭐 여행 쪽에서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메리어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뭐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일단 델타가 손실인 건 알았지만 결국은 1분기 이제 흔히 말하는 겨울에 대한 실적이었고 이번 4, 5, 6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캉스 시즌을 가는 초입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다 있을 텐데 뭐 코카콜라라든가 마진율을 전가할 수 있는 네. 뭐 필립 모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경주마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경주마 다 좋은데 거시경제 뭐 딱 얘기하는데 왜 종목을 딱 찍어주지 않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은연중에 다 나왔어요. 이런 걸 좀 받아 적어 놓으시고 반영을 하면
성토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요. 이번에 미국 기업들 실적 잘 나올 걸로 예상하는 예. 기업이 알코아, 예? 알코아라고 있고요. 예.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US 스틸 같은 경우도 네. 생각보다 선전하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예. 워낙 미국의 냉연 압력 가격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은 펩시코 같은 네. 경우도 개인적으로 요즘 콜라 마시면 예. 펩제라만 마십니다. 펩시콜라 제로 라임. 네. 이게 마셔보면 중독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예. 당은 줄였는데 예. 거기에 이 뒷맛을 딱 잡아줍니다. 원래 제로 콜라가 생각보다 텁텁한데 안 텁텁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음식료 업체 쪽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켈로그가 최근에 켈로그? 가격 인상시킨 효과를 봤을 때는 예. 이 부분 실적 잘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밑줄 짝 합니까? 애플 다음으로 이렇게 지금 밑줄 짝. 종목 얘기는 또 이따가 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델타 항공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항공주들이 올라간다 이제 뭐 이러면서 결국 항공주들이 올라갔는데 네. 저는 이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선 국내선이 뭐 거의 우리나라 국제선급이죠. 거기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제주도를 가봐라. 공항 꽉 차 있다.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 노선에서는 비행사들이 다 적자입니다. 흑자 안 납니다. 제주 백날 비행기 날려봤자 그건 비행기 올라갔다 고도 잡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정도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될까? 그쪽과 이쪽은 상황이 좀 다르다. 네. 이것도 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요. 그렇게 미국 실적 발표가 되고 그러면은 주식에 반영이 돼서 이게 오르고 이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쭉 가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사실 굉장히 또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20년, 21년에는 말 그대로 대세 상승이었거든요. 네. 돈을 풀어서 갔었던 장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게임이 판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로도 차별화되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팩셋의 어닝스 리포트가 4월 8일자에 나온 걸 보면은요. 거기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최근에 S&P 500 기업들이 네거티브한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네거티브한 코멘트를 한 1위부터 10위까지를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다 인건비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던스에서. 인건비 상승과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순이익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또 세 번째, 다 알고 계시는 유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예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은 고객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서 이 가격을 10%씩 올려도 아무런 저항 없이 사주면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은 10% 높였더니 바로 고객들이 떠나버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 너무 천차만별이라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은 그 어떤 때보다 예측을 다 벗어날 수 있고 이 기업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어닝 끝나고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올라버린다던가 예를 들면 델타도 그랬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실적 나오면 다 미국이 올라갈 거다. 이제는 지수 전체적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개별장으로 보셔야 되고 어제도 블랙락의 CIO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미국 시장은 개별 종목 하기에 너무 좋은 장이지 대세 상승으로 눈 감고 다트 던져서 다사선 장은 이젠 끝났다. 블랙록 CIO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실적 시즌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도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거는 사놓고 쭉 가져가면 오른다 이거였잖아요. 네. 부자들이 하나 사놓고 이렇게 쭉 오래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 종목장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샀다 팔았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실 수가 있어요. 크게 뭐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나는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은 기업 사서 쭉 가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빠졌을 때 추가 입금을 해서 더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는 그런 걸 빠지는 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실제 제 최근에 뭐 투자분들께서도 반반으로 나뉘셨었는데 네. 이 3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흔히 말하는 조정이 굉장히 셌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실제 분할로 바이더딥을 했고 셋째 주, 넷째 주에 바로 이번에 베어마켓 랠리가 올라왔죠. 네. 그래서 올라오다가 지난주쯤인가요? 그 연준의 부의장이 네. 굉장히 강한 기축 발언을 다시 하면서 때렸죠. 네. 그날부터 빠졌죠. 네. 그래서 그날 절반 또는 다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또 2, 3주 만에 이익이 나고 다시 현금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고객들 성향별로 다 다르신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또 정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때도 이익이 나는군요. 부자들도 트레이딩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는군요. 네. 우리가 미국 주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 또 우리 주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그리고 서학 개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또 하나는 미국 경제도 침체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있어서 장기 투자라든지 그때 당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계시긴 했었습니다만 좀 선두적이신 분들이 네.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2020년 들어서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죠. 네. 대규모 양적 완화, 돈의 힘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다 보니 그때 당시 2020년에는 서학개미가 그렇게 고개를 못 들었죠.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갖고 2배 수익이 났으니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것이야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달라드셨죠. 네. 근데 2021년이 딱 돼 보니까 삼성전자가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갈수록 테마주장으로 변하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수익이 나네. 제가 알기로는 그 2021년 가을에 우리가 이제 2021년 1월 달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계좌 수가 최대로 많이 터졌던 네. 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좌가 터졌고 그때 여직원들 퇴근 못하고 맨날 피자 먹어가면서 야근하고 뭐 이러던 시절인데 그게 이제 2021년 가을에 또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죠. 네. 국장 떠나 미장으로 가자. 이런 용어가 생겼죠. 국장 떠나 미장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서학개미들이 가셨습니다만 부장님 말씀하신 좀 이제 변동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묻지마 투자로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개념의 접근은 저는 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 하나 봐요. 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는데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8.5%. 근데 어떤 유력한 이 분석하는 분들 얘기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참 이 대답도 역시 부장님한테는 어려운 질문이 가네요. 예. 아마 미국에 있는 글로벌 IB의 그 대표나 뭐 CIO들한테 물어봐도 어렵다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연준도 틀려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도이치뱅크나 USB,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서 네.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항상 소수 의견이 어떨 때 보면 맞을 때가 있었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올 연초부터 계속 뉴욕 연준은 끊임없이 상반기가 인플레 피크일 거다라는 걸 주장했었어요. 네. 유일하게 그 연준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또 듣고 싶은 것만 저도 듣는 스타일이라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 상반기가 피크면 상반기에 오히려 저점이 나오고 잘 사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나온 지표 몇 개만 가지고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하는 그거는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는 유가도 보셔야 될 거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중고차 가격, 반도체 수급이 풀려서 차량 가격이 낮아지는지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을 보셔야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또 밀을 실제 또 파종을 해서 밀 가격을 정말 생산을 많이 해서 낮춰줄지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점이다 아니다라는 거 판단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늘 주식을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보면서 맞춰가시는 게 맞지 지금 섣부르게 정점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거는 좀 위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고차 가격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네, 근데 그런 게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점이라든지 고점이라든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네. 도대체 뭡니까? 중고차 사시려고요. 아니 미국은 이걸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 네.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마나임 중고차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준으로 많이 쓰면서 중고차 동향을 보는데 네. 근데 이번에 한 2주째 고점에서 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징후를 이게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또 자동차 출하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엔 좀 다르고요. 네. 아니 내가 중고차를 저 가격에 사야 돼? 라고 차라리 그냥 그 중고차 안 사고 뭐 상황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한때는 네. 새 차보다 중고차가 비싸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네.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네.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이렇게 높아가다 보니까 내가 받는 돈은 뻔합니다. 네. 네, 저희 출연료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마트 가서 물가를 먹을 거 사고 애들
또 먹을 거 사고 또 학용품 사고 이렇게 할 때 예. 가격이 벌써 오르다 보니까 예전보다 한 30%는 더 지출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러면 한 달에 얼만큼 더 나가고 6개월 되면 얼만큼 더 나갈 텐데 지금 당장 차는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중고차건 뭐건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야겠다. 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국에서 소매 판매 나올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소매 판매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이다 보니까 올라간 물가와 그대로 또 소비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소비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징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매 판매 금액과 소비자 신뢰 지수는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상하이 봉쇄라든지 18일에 중국 1분기 GDP 발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네, 뭐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뭐 근데 중국의 GDP는 저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뭔가 말씀 안 하셔도 아니 공감이 그냥 갑니다. 표정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면 뭐 뭐. 신뢰도 있고요,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계획적인 거 내에서 나오는 네. 그런 GDP 부분도 있고. 마사지요. 마사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중국 쪽은 이제 그 뭐 생산자 물가 같은 걸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쪽 생산자 물가가 떨어져야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글쎄요, 뭐 그 지표 저는 뭐 그렇게 예, 신경 그러면 별로 쓰지 그렇게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예, 저 걸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형님은 중요하시잖아요. 전 중요하죠. 아이고 언제 중국 회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금통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0.25%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내정자가 계시지만 네, 뭐 그 현재 지금 한 총재가 아직까지 취임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결정권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 한은은 25bp 전격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죠. 네. 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금리 인상의 주도권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빅스텝을 밟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에 50bp 금리 인상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또다시 이제 50bp를 몇 차례 더 할 것이다라는 이제 상황들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자금의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죠. 지금 이제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생각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이거에 좀 당혹해 한다라는 신호를 몇 차례 보이셨잖아요. 네. 지금 네. 물러가는 정부에서 가격을 좀 올려놓고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당혹스럽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그러니까 네. 더 좁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벌려놔야 되는데 네.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 나면 미국이 QT까지 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체질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물론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올려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은 총재가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지 않고 다음번에 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25%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한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과 속도를 봤을 때 네. 지금 선제적으로 소장님 말씀처럼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게 맞는데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8월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이요. 네, 7월 말 8월 때 흐름 봐서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FOMC의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5월 달에 50bp 인상, QT 시작,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또 50bp, 7월 달에 한 3번 정도 50bp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7월에는 QT를 증액할 것이다. 네. 라는 쪽으로까지 지금 나온 게 거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리고 8월 쉬고 9월로 갑니다. 근데 9월 달에 지금 의견도 많이 분분한데 9월부터는 25bp 인상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쪽에서 약간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면 그때 나와야 될 그래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쯤 무렵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신호가 나와야 되겠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 즉 예측하는 것대로 피크아웃 신호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도 이제 이 정도 초반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완화된 기조가 나왔을 때 그럼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겠죠. 그런 변화가 감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예측입니다. 네. 외인 자금의 이탈과 우리나라 국내 그 금리 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저는 해외 주식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어, 그러면 네네. 질문을 좀 바꿔서 네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래도 뭐 다들 저희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대선이 있었지만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와 공화당 정권이 잡았을 때에 따라서 수혜 섹터와 수혜 산업을 다 보듯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주목을 해서 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권 어떤 바뀌는 이슈 부분들, 뭐 금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을 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전체 중에 일부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라서. 중국하고 같이 가는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계 리포트 보면은 네. 진짜 좀 약간 답답합니다. 예. 대충이 좀 상해요? 대충 쓴 게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계인 사람이 들어가서 쓴 경우도 있고 네. 그건 그나마 조금 디테일한데 그냥 내용들이 이거 우리나라 실정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냥 결국에는 그냥 목표가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네. 투자 의견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 쓰는 리포트가 나온 것도 허다하거든요. 아, 돈을 이렇게 빼가면서. 근데 거의 다 목표가 그러니까 투자 의견 중립 아니면 하향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네. 1월 달부터요. 예. 그런 이 시정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은근히 속상하네요. 우리는 외인들이 언제 들어오나, 지금 왜 이렇게 빠지나,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부담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부장님 대신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가 원화 약세, 그러니까 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네. 환율이 이제 달러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나간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화 움직임이 과연 우리나라 체력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달러 베이스에 움직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달러 베이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한 기업들이 이익을 잘 내다 보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죠.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사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니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환율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 베이스를 우리나라만 보고 있으면 환율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달러를 보고 있어야 우리나라 환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뚜렷하게 스탠스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어쨌든 이렇게 오르고 이러면 우리 장에서 그 영끌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영끌하신 분들이 금리에 민감하지는 않은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어차피 우리가 대출 금리가 요즘 한 3% 되나요? 뭐 2% 되나요? 어차피 신용 쓰시는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8%까지 이자 내고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민감하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방향을 전환한다 이렇게 된다면 신용 쓰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용 금리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왕이 부장님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이런 시기에 이런 점들은 정말 좀 보시면서 주의하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아마 다들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0.5% 올리면 이 빅스텝을 통해서 5월 FOMC부터 이제는 정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역시나 뭐 제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뷰는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젠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산 긴축이라고 하는 QT가 시장에 좀 더 충격을 주는 건 당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최대 돈을 풀었던 거를 긴축한다는 신호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 알고 있는 악재를 가지고 막 급락을 하고 뭐 예전 리먼 같은 사태가 온다?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금리 인상기 때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를 보시면 실제 매번 금리가 올랐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다수, 거의 대다수는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는 같이 올라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을 하는 초입기에 텐트럼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기업 이익들이 계속 그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을 훼손하는 것들을 막고 방어하고 하면서 결국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실적과 함께 올라갔었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금리를 0.5% 올렸습니다. 큐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구글 실적에 영향을 줄까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타격 주는 건 일도 없습니다. 임직원들은 그날도 다음 날 나와서 일을 할 네. 거고요. 저도 다음 날 나와서 그걸 똑같이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금리 올린다라고 하는 게 호환마마가 아니니까 네. 최대한 분할로 잘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확인할 게 많습니다. 미국 실적 발표도 있고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죠. 저희 경주마가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